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항철입니다. 오늘을 움직인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현지 시간으로 16일 금리 인하가 당초 기대보다 늦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주 하던 얘기인데도 미 국채 금리가 급등했죠. 2년 만기 국채는 한때 연 5%를 돌파했는데요. 미 국채 ETF를 사들인 국내 투자자들의 손실, 이만저만 큰 게 아닙니다.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오늘 전국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지급을 정식으로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포퓰리즘은 마약이라고 한 데 대해서 25만 원 지급처럼 다수에 필요한 정책은 포퓰리즘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25만 원 지원 공방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저축은행들의 자본금 확충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동산 PF 대출 부실로 손실이 늘었기 때문이죠. 상황이 안 좋은 저축은행이 10여 곳에 달합니다. 거래하는 저축은행 괜찮은지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G20,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에 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스즈키 슈니치 일본 재무상과 만나서 급격한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응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일 양국이 외환시장에 공동으로 구두 개입을 한 셈인데요. 어제 1,400원을 터치했던 원달러 환율, 어떤 모습을 보일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시작합니다. 어제 달러당 1,400원을 뚫었던 원달러 환율이 오늘은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10원 정도 떨어진 1,380원대에서 눈치를 보고 있죠. 한일 재무장관이 공동으로 구두 개입을 하면서 환율 상단이 막힌 모습입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환율 움직임이 과도하다고 거들었죠. 하지만 경제 상황에 따라 언제든 1,400원이 뚫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위기의 환율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토론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권혁준 순천향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1,400원을 돌파하면서 어제 뭔가 우리 경제에 큰 위기가 왔나, 이러다 어떻게 되나 걱정이 좀 많았는데 오늘 좀 고개를 숙이는 흐름이죠. 박상현 의원님 어떻습니까? 오늘 시장 동향이? 예, 뭐 우려는 있지만 장 초반에 일단은 좀 하락 출발을 했고요. 이후에 우리나라와 일본의 또 재무장관이 구두 개입을 하면서 좀 시장이 조금 안정을 좀 찾는 모습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주식시장 자체도 어제는 사실 큰 폭으로 하락을 했지만 네. 오늘 좀 소폭 하락한 어떤 흐름을 좀 보이면서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부분 자체가 달러오는 환율에 좀 하락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는 1,400원을 뚫었는데 오늘 이제 뭐 하루 상황이니까 예. 오늘만으로 좀 보기는 어려울 텐데 뭔가 흐름의 반전이 오는 것인가, 안정세로 돌아서는 것인가, 아니면 뭐 구두 개입이 일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인가. 혹시 오늘 장 보시기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교수님? 예. 제가 볼 때는 외환 금융위기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뭐 네. 이렇게 이 환율이 오른다고 해서 갑자기 경제가 흔들리냐, 뭐 이런 것까지는 솔직히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불안감이 좀 느끼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환율에 민감한 네. 수입업체들, 예. 또 그리고 수입 물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예. 첫 번째는 그냥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가장 큰 이유 상승 요인으로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동 분쟁 그렇죠. 예. 통제 불가능한 지정학적 리스크만 좀 어느 정도 네. 가닥이 잡힌다든지 아니면 또 어떠한 해결책이 보인다고 한다면 네. 그렇게 큰 위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예. 지정학적 리스크가 뭔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끝난다면 사실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재보복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데 뭔가 좀 강도가 낮은 방식으로 보복을 하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중동 분쟁이 확전될 가능성은 약간 적어 보입니다. 하지만
뭐 안심할 수 없는데 지금 1,400원 정도 하면 과거 1,400원 뚫었던 때와 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을. 예, 저희가 1,400원 하면 사실 좀 환율 트라우마가 있는 게 좀 역사적인 사례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지금 1,400원을 저희가 언제 뚫었냐면 IMF 위기 때,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리고 2022년에 미국이 이제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을 하면서 국내에는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을 당시. 그렇죠. 그때 요 세 번이가 어저께 이제 장중에 이제 1,400원을 터치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1,400원 터치라는 게 뭔가 경제 위기가 아닌가라는 이제 신호로 사실은 많이 이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1,400원을 저희가 상당히 좀 두려운 수준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이게 과거와 좀 다르다라는 부분에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물론 어떻게 이제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세 번의 그 1,400원을 터치했을 때 보면 항상 그 신용 위기가 동반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 위기. 예, IMF 때는 뭐 외환 위기 비슷하게 있었고요. 2008년은 아시면 글로벌 금융 위기였기 때문에 있었고 또 2022년에는 뭐 레고랜드 사태라는 국내 신용, 부동산 PF와 관련된 위기가 있었지만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물론 잠재적인 위험은 있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신용에 대한 리스크 자체가 아직은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용 리스크로 보는 각종 신용 스프레드 자체가 되게 상당히 안정적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신용 위기 상황은 과거와 달리 아니다. 지금 예, 비교가 그래서 안정돼 지금 있다.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든 자금들 자체가 각종 자산으로 흘러가면서 우리가 에브리싱 랠리 뭐 이러한 어떤 자산 가격의 동반 상승이 있었다라는 부분 자체는 그만큼 시중의 유동성 자체가 상당히 좀 풍부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 부분은 이제 국내 경기와 관련된 부분들인데 물론 이제 해외 경기도 마찬가지지만 말씀드린 그 세 번의 사례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경기 자체가 결국은 이제 침체 내지는 경기가 상당히 위축됐던 부분들입니다.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2년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는 경기가 안 좋았을 때 지금도 뭐 경기는 뭐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좀 수출 경기를 중심으로 해서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한 것들이 과거에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경상수지 자체가 적자였지만 지금은 사실은 흑자폭 자체가 이제 바닥을 치고 사실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점 자체는 이게 원화만의 사실은 약세였다라고 하면 사실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게 주변국 통화 뭐 지금 달러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든 통화가 지금 약세인 상황들이어서 우리가 이게 1,400원이라는 환율 이것이 뭐 과거에 비해서 높은 환율대이긴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만의 어떤 독특한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강달러에 따른 후유증이다라고 보게 되면 조금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또 하나 이제 느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팬데믹을 거치면서 미국의 어쩌면 절대 광자 비슷하게 지금 세계 경제 이제 올라간 상황들입니다. 그러면서 달러 가치가 팬데믹 이전과 이후의 흐름 자체는 상당히 달랐다. 상당히 이제 고달러 장치, 강달러가 됐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지금의 원달러 환율점 뭐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우리가 환율 레벨대 자체가 조금 새로운 어떤 우리가 뉴노멀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환율 역시도 약간은 좀 뉴노멀 비슷하게 조금 올라온 어떠한 그런 레벨대로 사실은 좀 진입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 뭐 1,400원 대 환율 자체를 이게 위기다라고 사실은 이렇게 방정식처럼 얘기할 단계는 일단 아니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우리 박상현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제 과거 1,400원 올랐을 때가 신용 위기였는데 지금은 아니고 경제 상황이 늘 안 좋았을 때 1,400원 올라갔는데 지금은 아니고 또 달러만 강세다. 우리 돈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 떨어진다. 그런데도 1,400원. 아까 말한 우리 트라우마가 좀 있잖아요. 왜 이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제도 좋고 신용 위기도 아닌데 이렇게 1,400원까지 뚫을 정도로 강한 흐름을 보였는지 그게 좀 네. 뭐 여러 가지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사항들인데 동의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신용 위기하고 같이 겹친 게 아니라서 신용 위기 그나마 좀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될 수 있고 앞으로 경제 지표들이 좀 좋아지거나 특히 가장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게 이제 연준.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하라는 부분들, 미국의 금리 인하,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해결책으로 다가가게 되면 좀 실마리를 풀 수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1,400원이라는 것이 과거의 환율과 전부 다 비교를 했을 때 꼭 우리가 1,400원이라는 트라우마가 이제 거기 항상 1,400원 돌파라는 그런 뭐 부분들,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이제는 새로운 레벨이 하나 생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뉴노멀 같은 그렇죠. 표현. 옛날에는 항상 이제 환율이 1,150원대에서 1,200원대를 생각했던 게 과거의 통상적인
환율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 지금은 여러 상황들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 또 게다가 지정학적인 요소 그리고 지금 솔직히 이제 거의 사람들이 이제 하도 언급을 안 하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전쟁을 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2년 이상 가고 있는 거죠. 러시아 예, 우크라이나 그렇죠. 전쟁. 이런 상황에서의 1,200원을 돌파한 US 달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맞이해야 될 새로운 레벨이 아닐까. 레벨. 그러니까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고 원달러 환율은 뉴 노멀, 새로운 표준 또는 새로운 레벨, 새로운 기준이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이런 표현을 써야만 하는 상황. 근데 아까 우리나라만 떨어지는 게 아니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일본의 지금 원화 수준도 지금 150엔을 훌쩍 넘어서 있죠. 어느 정도예요, 지금? 예, 지금 뭐 155엔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고요. 155엔. 예, 거의 지금 34년 만에 최고치죠. 엔화가 그렇게 상당히 이제 약세가 된 부분들인데, 뭐 우리가 일본 경제 상당히 좋다라고 이제 했고, 뭐 주가도 보면 뭐 지금 니케이 지수 좀 최근에 조정을 받았지만, 뭐 34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상당히 이제 호조를 보면서 그러면 이제 엔화가 이제 강세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기대감이 사실은 컸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엔화가 이렇게 150엔 정도까지 약세로 가는 그러니까요. 부분에서는 일본이 왜 그 장기간 마이너스 금리를 중단하고 금리를 장기금리 좀 올리니까 단기 금리를 올리니까 이제 엔화가 오를 거라고 시장에서 전망을 했는데 다 잘못된 전망이었어요? 뭐 잘못됐다기보다는 사실은 그것의 근거가 된 것들이 이제 일본 은행이 이제 긴축으로 선회를 할 거고 상당히 조금은 이제 긴축의 강도 자체가 강할 거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사실은 긴축이라고 표현하기가 조금은 좀 아쉬운 정도의 일본의 통화 정책이 예, 통화 정책이 사실은 그러한 왜냐하면 기준금리를 조금 올리면 그러니까 제로금리로 이제 만들어놨지만 양적 완화 정책은 계속 하겠다라고 사실은 계속 이제 일본은행이 천명을 했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 자체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게 미 연준이 2분기 6월 정도는 금리 내려줄 거야라는 기대감이 사실은 있었는데 그 기대감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뒤로 이제 밀리면서 지금 달러 자체가 상당히 좀 강세로 좀 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에 사실은 지금 뭐 그거를 촉발하는 원인 자체가 지금 물가라는 부분, 미국의 물가 자체가 워낙 예상보다 높다 보니까 미국의 국채금리 자체가 다시 이제 올라가는. 그래서 미일 간의 사실은 지금 금리 스프레드 자체가 BOJ 통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줄어들기보다는 이 확대되는 이러한 상황들 자체가 미일 금리 차이가 달러는 강세가 가고 엔화는 사실은 약세가 가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150엔이 넘어서면서 다들 이제 기대했던 것들이 일본 정부가 시장 개입에 들어올 거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실제 실개입 자체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구두 개입 자체는 계속하고 있지만 구두 개입만 하고 있다. 실제 개입을 안 하면서 시장이 아직은 일본 정부가 감내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그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엔화가 계속해서 좀 약세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사실 뭐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것을 치자면 뭐 한중일을 하면 중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국 위안화는 어때요? 우리보다 더 떨어져야 될 텐데 실제 그렇습니까? 우선 환율은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그 국가 경제를 측정할 수 있는 바로메타입니다. 아까 전에 위원님이나 아니면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경제가 좋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방어를 못하는지 아니면 이렇게 약세가 계속 지속되는지 아까 전에 위원님이나 앵커님이 말씀하신 금리에 대한 영향도 있는데 4월 16일 날에 IMF에서 일본의 성장률을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근데 지난해 성장률은 1.9%로 거의 2%에 가깝게 1.9% 상당한 거죠. 과거의 기준을 봤을 때는. 근데 올해는 0.9%를 약간 낮춰 잡았습니다. 0.9%로 떨어진다. 이거에 어떻게 1.9%가 달성됐냐에 여러 가지 우리보다 높았어요. 작년만으로 치면. 맞습니다. 예. 근데 보게 되면 지난해 또 성장을 할 수 있던 배경이 관광객의 급증이었습니다. 일본 관광객의 급증. 뭐 한국 분들 특히 많이 갑니다. 네네. 이런 것들이 거시적으로 보여지고 또 그리고 처음으로 월급을 이제 좀 올려줘서 임금 인상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약간 순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기대감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정작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 아까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기대 이상의 효과는 보지 못했고 그런 것들이 결국 환율의 정역을 받았습니다. 위안화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하방 압력이 계속 가중되고 있는데요. 하락 압력이? 하방 압력이. 왜냐하면 중국 경제 상황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는 게
뭐 여러 가지 뭐 부동산 PF라든지 부동산 이렇게 보이는 뉴스 같은 거 보셨잖아요. 뭐. 아니 얼마 전에 어젠가요? 그 중국 1분기 성장률이 5.3%로 예상보다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안 좋게 보세요? 이 5.3%가 과연 이제 관에서 나온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건지. 중국 정부, 그 정부 발표죠. 중국 정부. 제가 알기로는 정부 발표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뭐 약간의 그 중국 솔직히 저희 학자들도 약간 중국 데이터는 한번 검증해 봐야 되는. 안 믿어요? 안 믿는다고 얘기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의심이 좀 있는 거예요. 예, 데이터가 좀 이렇게 데이터의 취사 선택을 가능케 하는 약간 그런 그래요? 부분들이 좀 네. 상당히 많기 여튼 때문에 중국 경제 상황이 안 좋다고 보시는 거네요, 교수님이. 아주 안 좋다. 제가 보기에는 좀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이고 네. 아시다시피 해외 그 모든 기업들이 공장을 중국에서 그래서 모든 전 세계 공장은 중국으로 했던데 이제 탈중국 현상이 벌어지면서 베트남으로도 가고. 예,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중산층 중국 중산층이 좀 약간 부실한 상황이 약간 좀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앞으로 위안화는 더 하방 압력이 계속될 것으로 지금 이제 보시는 거네요. 네, 근데 그런가요? 이제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중국은 과거에도 자기네 위안화를 기축 통화로 만들려는 좀 약간 시도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달러에 대항해서 한번 예, 그렇죠.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어 보겠다. 2008년도 예. 금융 위기에 봤더니 미국이 도미네이트했던 모든 금융 시장이 봤더니 한순간에 신용 경색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고선 이런 기회에 자기네들의 통화인 위안화를 예. 기축 통화로 만들게 된다면 확고한 금융에 자리를 매김하지 않을까 이런 G2로 미국과 대항하는 지금도 G2긴 하죠. 위안화의 예. 환율 면에서도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썼죠. 1대1로라는 뭐 사업도 해가지고 위안화를 쓰기도 하고 또 그리고 지금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뭐 CBDC라든지 이런 조짐이 보이긴 하는데 이것이 과연 위안화의 하방을 막을 수 있는 해결이 될 거는 솔직히 좀 의아스럽긴 합니다. 위안화 하방 압력이 계속되는데 중국 정부의 정책이 하방 압력을 막기에 좀 역부족이 아닐까. 우리 권혁준 교수님 그렇게 보셨고. 여튼 뭐 한중일 물론이라 다른 나라 통화가 달러만 빼고 다 떨어지니까 어제 이제 우리도 그렇지만 외환당이 구두 개입을 했잖아요. 오늘 마침 최상목 부총리 일본의 재무상 공동으로 뭐 구두 개입을 한다. 이게 지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필요한 겁니까? 어떻게? 예, 뭐 효과는 제한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게 추세를 전환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거고요. 예. 뭐 이게 펀더멘탈이라든지 또 달러 흐름에 사실은 이제 좌우되는 부분들이어서 이 결국 시장 개입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속도 조절.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심리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심리 문제라는 건 이게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 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어떤 심리가 생기면 당연히 달러 수요가 당연히 국내에서 많이 생길 거고요. 예. 이제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달러 경색으로 사실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국내 쪽에는 사실은 뭐 항상 우리가 위기를 겪을 때마다 겪었지만 이 유동성 달러 경색이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부분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예. 또 한 가지 이 환율이 올라가면서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그 인플레와 관련된 그러니까 수입 물가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수입하는 가격이 올라간다. 수입 가뜩이나 지금 국내도 뭐 각종 이제 과일 가격이 이런 것들 통제 안 되는 그러한 품목 때문에 사실은 물가가 다시 조금 들썩거리고 있는데 수입 과일 엄청 늘어납니다. 네. 그러한 상황에서 환율이 올라가 또 유가도 사실은 들썩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물가 압력이 더 커질 거고 그거는 한은의 금리 정책에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금리를 내려줘야 되는 지금 시기인데 금리를 내려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내수 경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지금 환율 자체 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실개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떨어뜨리기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상단을 좀 막아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정부가 그럼 수단이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보면 뭐 직접적으로 이제 외환 평형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러한 쪽 또 그 관련 그러한 그 공적 기금들이 이제 해외 투자를 하면서
환해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하면서 환해지를 한다는 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를 매도하는 부분들이죠. 달러를 매도해야 된다. 달러를 매도하는 이러한 쪽에서 이게 선물 매도가 되는데 뭐 오늘 뭐 복잡한 얘기를 하죠. 달러를 이제 매도하게 되게 되면 결국 이제 환율은 내려가는 어떤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1,400원 초반대에서는 아마 그러한 국민연금이라든지 관련 이제 공적 연금들을 해서 이러한 달러 매도 물량 자체를 사실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어느 정도는 1,400원대에서는 좀 뭐 지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아주 급격하게 오르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는 좀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을 거로 좀 보고 있고요. 아마 그러한 그 기대감 뭐 것들이 오늘 환 시장에서 뭐 정부도 이제 적극적으로 시장 개입이 나서면서 조금은 이제 환율이 좀 안정을 찾는 그러한 좀 계기점이 되었던 거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00원을 넘어선다면 정부가 외국환 평형기금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연금의 투자를 동원해서라도 뭔가 좀 개입을 실제로 할 수 있다, 할 거다. 그런 예상들이 조금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적절하게 지금 개입을 해야만 할 정도 상황이라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다들? 지금 뭐 구두 개입에 대한 부분은 약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긍정적으로? 솔직히 좀 보고 있는데 네. 뭐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금융 위기라든지 1,400원을 터치다운했던 여러 이벤트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 정부들도 저희 당국도 이러한 부분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써야 되고 어떻게 대처하고 아까 전에 위원님이나 앵커님이 얘기 나누셨던 뭐 국민연금에 대한 매도라든지 US 달러 매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거의 매뉴얼화돼 있어서 이제는 뭐 그 매뉴얼이 무조건 맞다는 건 아닙니다. 네. 예, 왜냐하면 경제는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튈지 모르고 또 어떻게 반응이 날고 이 와중에서 이스라엘이 만약에 보복을 한다면 전면전으로 보복을 한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근데 기존에 있던 여러 경제 이벤트를 겪으면서 저희 당국도 그리고 금융당국 그리고 증권사 그리고 은행들 금융권들도 다 매뉴얼들이 다 있는 걸로 그렇군요.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매뉴얼이 이렇게 딱 이거대로 하면 된다라는 책자는 아니지만 정부 당국도 맨 처음에 구두 개입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억나는 게 2008년도에 통화 스와프가 있었던 기억도 있었죠. 네, 그렇죠. 통화 스와프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계별로 당국도 이 처방전을 내려야 된다, 저 처방전을 내려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구두 개입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고 이 1,400원대가 계속 유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 떨어질 것인지는 이제 국제 정세나 금리에 따라서 중동 불안, 미국 금리 이런 거 영향을 받는다 그런 얘기죠. 네, 석유 같은 경우 이제 US 달러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이제 구두 개입을 했고 실제로 1,400원 이상이 되면 실제 개입할 여력도 있다, 할 필요도 있다 그러는데 그런 전제를 깐다면 화이트투자증권이나 우리 박상현 전문위원님 개인적으로 또 보시기에도 연말 환율은 그러면 떨어질까요? 혹시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변수가 참 많긴 합니다만. 이게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뭐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연말 환율은 전 레벨보다는 사실 떨어질 거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1,400원 조금 하향하지 않을까라는 한 1,290원 정도 뭐 이 정도까지는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을 1,290원까지. 지금보다 그럼 100원 가량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네요. 지금은 사실은 이제 연초의 기대감들, 그러니까 미 연준이 금리를 올 상반기에 내려줄 수 있다는 기대감 자체가 완전히 이제 없어지면서 달러가 좀 강세로 간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여하튼 지금 미 연준이나 이러한 또 20이라 이러한 쪽을 보게 되면 올해 금리 인하는 그래도 뭐 한두 차례는 있을 거로 좀 보고 있어서 한두 차례.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달러 자체가 조금 이제 약세 쪽으로 좀 방향을 전할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지금 IMF가 오늘 새벽이죠. 이제 발표한 걸 보게 되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에 이어서 지금 4월에도 또 다시 이제 올렸다라는 부분 자체는 여하튼 우려보다는 올해 세계 경기 자체가 조금은 작년에 생각보다는 좀 나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것이 이제 뭐 미국도 좋긴 하지만 나머지 유럽이라든지 뭐 앞서 얘기한 중국 이러한 쪽이 경기가 좀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부분.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달러 위의 지역도 경기가
회복이 약간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통화 가치 쪽에서 보면은 달러 이외의 통화가 약간은 좀 반등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연말 정도 가서 한 1,290원 또 11월 대선에서 예. 누가 당선이 될지는 사실 모르긴 하겠지만 뭐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뭐 여하튼 현재 어떤 흐름 자체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안도감이 있어서 또 달러가 좀 약세가 될 수 있고요. 약세가 될 수도 있고 바이든 대통령이 된다면 요새 아니요 바이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사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공약 중에 하나가 달러를 프라자 합의와 비슷한 것들을 통해서 약세를 시키겠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트럼프 모두 약달러를 선호한다 그런 얘기예요? 예, 약간은 약달러를 좀 바이든은 뭐 약달러를 선호하기보다는 지금의 어떤 떨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보게 되면 조금은 이제 환율 자체가 조금 안정을 좀 찾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yen 달러 환율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이제 결국 뭐 달러에 연동된 부분들도 비슷하니까? 있고요. 또 이제 일본 은행이 연말 정도 가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라든지 양적 완화를 중단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140엔 초중반 정도까지는 좀 하락을 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앞으로 이 달러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변수를 이게 투자자들이나 시청자들이 조금 주목을 해야 된다면 어떤 걸 봐야 됩니까? 아까 전에 위원님이나 앵커님 말씀하셨던 뭐 미 대선, 미 대선, 미 대선도 중요한 변수지만 첫 번째로는 아까 전에 첫 번째로 얘기했던 바로 미국 금리. 미국 금리. 미국 금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 미국 금리. 그 다음에 저희가 좀 예상했던 부분들이 이스라엘이 전면 전쟁을 하게 된 경우,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보복을 하다가 더 이란이 뭐 다른 중동 국가가 적 이스라엘 국가들이 만약에 진짜 전쟁을 하게 되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쓸 텐데 이런 지정학적인 이슈가 상당히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중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지금 사람들은. 하고 있는 거죠. 저 확전을 못하게 막고는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총리가 이제 본인은 어쨌든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어떠한 물론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국민들이 반대하는 여론도 많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는 이런 게 좀 가장 큰 변수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과 중동 전쟁의 양상 어떻게 될 것인가. 1,300원대까지 약간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좀 더 1,300원대 뭐 그 정도까지만 유지가 된다면 좀 좋겠는데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크라이나가 지속되고 그 위에 또 지속된 지정학적 리스크는 보면 이제 퍼펙트 스톰 같은 존재죠. 사실 이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타격을 받는 사람 많아요. 유학생 보낸 부모님들 가장 고통스러울 거예요. 학비 보내는 부모님들 정말 힘들 텐데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주식 시장에 많이 영향을 줄 텐데 지금 흐름에서 보면 외국인들 지금 우리 주식 원달러 환율 상승 때문에 지금 팔아치우고 있다. 뭐 그런 조짐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최근 조금은 좀 이제 순매도가 사실 늘어나곤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걸 셀코리아로 볼 거냐라는 부분에서 보면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아직은?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환율이 오르고 하는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달러 경색 현상.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외에 있는 것들을 팔고 이제 뭐 각종 자금들이 이제 본토로 이제 다 들어가는 이러한 현상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셀코리아 현상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고요. 다만 이제 중동 불안이라든지 또 미국의 어떤 금리 정책 불안 때문에 다소는 조금 이제 위축된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근데 저희가 조금 이제 뭐 특히 이제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 이게 여기서 그럼 더 하락할 거냐라고 보면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다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증시가 더 조정을 거칠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는 아닐 것 같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뭐 환율에 대한 어떤 우려도 있겠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최근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수출은 상당히 좋습니다. 반도체. 특히 뭐 지금 AI 붐으로 인해서 반도체 경기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2분기 수출 자체가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환율이 올라간다는 거는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원화 환산 이익 자체가 더 늘어나는 개념이 됐죠. 수출 기업들은 훨씬 유리하다. 그러니까 뭐 내수 기업은 상당히 좀 뭐 악영향이 있을 텐데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호재일 수도 있는. 그러니까 수요만 사실 버텨준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호재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의 재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지금 뭐 주가가 뭐 과거처럼 위기처럼 이렇게 곤두박질 칠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 지금 국내에서 자금을 뺄
가능성은 사실 커 보이지는 않는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그래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조금은 좀 텀이 좀 길긴 하지만 9월달에 저희가 그 WGBI라고 세계 국제지수 편입에 사실은 지금 거의 요번 3월에 또 탈락은 했지만 9월 정도에는 가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WGBI 예, 세계 국제지수 편입인데요. 세계 국제지수. 이제 거기에 편입이 되게 되면 이제 그 벤치마크를 따르는 각종 외국인 자금이 이제 국내 채권을 사야 됩니다. 채권을. 네, 그렇게 되면 외국인 자금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제 그러한 부분을 보게 되면 전반적인 흐름이 셀 코리아 이러한 단계를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아, 그래요. 우리 권혁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시장에서 지금 한동안 계속 순매수를 했던 외국인들이 환율이 탁 오르니까 1,400원 치니까 지금 팔고 있거든요. 순매도인데 이런 흐름 계속 이어질까요? 아니면 좀 제한적으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보니까 4월 15일 그 16일 이틀 동안에 외인뿐만 아니라 좀 기관도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때 보면 그래서 4월 16일에는 지수가 2% 급락을 했었죠. 예. 그래서 이 부분 그나마 이제 구두 개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이제 아직까지 좀 약간 보합을 오늘 아침 보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뭐를 보냐면 아까 전에 여러 가지 뭐 좋은 뉴스라든지 편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긴 하는데 전 4월 19일 날에 삼성전자 배당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배당금 지급. 네, 배당금 그러니까 4월 19일인지 정확한 데이트는 제가 잘 4월에 이제 배당이 많죠. 네. 네. 배당금 지급 일정 이후에 외인들이 어떤 방향을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 거라고 배당을 받은 돈으로 재투자할까 아니면 그냥 자기 나라로 가버릴까? 그렇죠. 이제 그러한 외국인 동향을 약간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가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 배당에 대해서 좀 약간 많이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제 곧 배당을 하는데 배당금 받은 외국인들 배당금이 삼성전자가 지급하는 게 외국인의 1조 원이 훌쩍 넘습니다. 그 돈 가지고 또 투자할까 말까 좀 지켜보라는. 근데 그걸 갖고 있으면은 이제 다시 투자를 한다는 거고 또 여러 가지 그게 금액은 1조 원이지만 여러 가지 지표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1,400원을 뚫었던 환율 지금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준 순천향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